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30% 넘게 떨어지며 3년여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했습니다. 전통시장이 시대 변화에 맞춰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당일 배송 서비스를 하는 등 낡은 이미지 벗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은 없고 팔려는 사람만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래량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승세를 이어가던 코스피가 장중 혼조세를 보이며 2240선 탈환에 실패했습니다.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에서 짚어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최민정입니다. 지난 8월 경상수지가 넉 달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8월 경상수지는 30억 5천만 달러 적자로 2년 4개월 만에 최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 74억 4천만 달러 흑자와 비교해 104억 9천만 달러 줄어든 겁니다. 특히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2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8월 경상수지는 44억 5천만 달러의 적자를 나타내며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0년대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9월 경상수지는 흑자로 전환이 예상된다며 연간 흑자 달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에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30% 넘게 떨어지며 3년여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했습니다. 보도에 장민선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잠정 실적 집계 결과 매출 76조 원, 영업이익 10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매출은 2.7%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31.7% 줄었습니다. 매출 70조 원 이상은 지켰지만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겁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2019년 4분기 이후 약 3년 만에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당초 3분기 실적을 매출 78조 원대, 영업이익 11조에서 12조 원대로 전망했는데 시장의 예상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과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세로 반도체 업황이 악화된 탓으로 분석됩니다. 4분기 전망도 밝지만은 않은 상황. 내년 하반기까지 반도체 산업 불황이 이어지고 가격 하락세도 지속될 것이란 전망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로 들어가면서 글로벌 IT 기업들이 투자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앞으로 이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은 상당히 좀 안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일각에선 연말부터 메모리 공급 업체들의 시설 투자와 가동률 조정이 본격화하면서 재고 조정이 내년 1분기를 지나면서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가 첫 현장 행보에 나섰습니다. 뿌리산업 현장을 찾아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보도에 김수빈 기자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가 대중소기업의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국민통합위의 첫 현장 행보는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이루정밀. 지난달 통합위에서 출범한 상생특별위원회가 정책 방안에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특위가 바람직하고 현실성 있는 상생 모델과 정책 대안들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 과정이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입니다. 이날 현장에는 중소기업 중앙회도 동행해 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고환율이라든가 고금리, 고물가, 그다음에 인력 난중으로 사중고를 겪고 있는데 현장에서 직접 이런 말씀을 들어보시고 또 정책에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공장기계 등 금형 사출 관련 사업장을 둘러보며 뿌리산업 현황을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어 간담회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다양한 제도 개선 의견과 규제 개혁 등을 논의했습니다.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통합위는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기업인과 유관단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공정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전통시장이 시대에 맞춰 디지털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 경계에 있는 신영시장은 당일 배송 서비스를 통해 시장에서 간 만든 음식을 배달하고 있는데요. 낡은 전통시장의 이미지를 벗고 스마트해진 전통시장 모습을 서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송기사가 포장된 시장 음식을 배달 가방에 싣습니다. 이곳은 서울 양천구에 있는 신영시장.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신영시장도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장보기 어플에 들어가면 신영시장에서 판매하는 먹거리를 주문해 당일에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배송 서비스를 통해 시장 음식을 맛보고 찾아오는 손님도 늘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로 생기면서 직접 찾아오는 손님도 생기고 또 전국적으로 택배도 들어와서 매출의 향상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제로페이 등 모바일 결제로 시장 음식을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신영시장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핸드폰을 켜고 QR코드를 스캔하기만 하면 빠르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비교 불가 신영시장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기존의 전통시장의 틀을 깨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 상인들이 뮤직비디오에 직접 출연하면서 춤을 추는 모습이 눈길을 끕니다. 라이브 방송을 이용해 신영시장의 음식을 알리기도 합니다. 특히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하다 보니 젊은 소비자가 많아져 댓글을 통한 피드백도 활발히 이뤄집니다.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시장 대표 먹거리를 소개하고 있고요. 배달이 주문이 들어오면 배달이 바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 젊은 층들이 유입이 많이 되고 있어요. 신영시장은 상인 주도로 디지털화가 이뤄져 의미를 더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직접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고 모바일 결제 장비 도입을 주도한 겁니다. 전 상인들 주도형으로 이렇게 디지털 전환을 이렇게 했던 시장입니다. 상인들이 노점을 포함한 전 상인이 카드 단말기를 다 설치하여 모바일 결제가 다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상인들이 우리가 그 쇼호스트도 외부 이렇게 전문일로 쓰는 게 아니라 상인들이 직접 시장을 통해서 또 내 물건이 아니더라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키웠습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장으로 전통시장의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다양한 시도를 통해 변화에 발맞춰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은 없고 팔려는 사람만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거래량도 줄어든 모습인데요. 서청석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가 77.7을 기록했습니다. 매매수급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집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77.7을 기록하며 지난주 78.5보다 0.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 수치는 2019년 6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같은 기간 서울 5개 권역 모두 매매수급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노원, 도봉, 강북구가 포함된 동부권 매매수급 지수는 71, 마포, 서대문, 은평구 등이 있는 서부권은 71.7, 영등포, 양천구 등이 속한 서남권은 84.8로 떨어졌습니다. 종로, 용산구 등 도심권 지수도 71로 떨어졌고
강남, 서초, 송파구가 속한 동남권도 82.8로 감소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70선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반면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지난주보다 0.5포인트 하락한 84.3을 기록했지만 80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수도권 역시 80을 기록하며 가까스로 80선을 지켜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올해 5월부터 22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러는 사이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 5월 1742건이었고 6월 1079건, 7월 642건, 8월 672건, 9월 367건으로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롯데건설이 해외 수주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이 한산한 가운데 해외 사업에서 활로를 찾는 모습인데요. 이지영 기자입니다. 롯데건설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수주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올해 약 1조 9천억 원의 해외 수주를 따냈습니다. 지난해 약 1,600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약 1,000% 증가한 겁니다. 롯데건설이 10억 달러 이상 해외 수주 실적을 기록한 건 1975년 해외 시장 진출 이후 처음입니다. 올해 상반기 해외 사업 수주액이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물산에 이어 3위에 오른 롯데건설은 주로 중동에서 수주를 하는 건설사들과 달리 동남아 지역에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베트남의 롯데센터 하노이라든지 인도네시아의 코타카사블랑카 프로젝트 등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사업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고요. 실제로 롯데건설은 어제 필리핀 남부도시철도 수주 체결식을 가졌고 지난 5월엔 베트남 2TM 에코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올해 1월엔 인도네시아 대규모 석유화학단지 조성 사업인 라인 프로젝트에서 2건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는 올해 신년사에서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강조한 만큼 앞으로도 해외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롯데건설은 현재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에서 건설 수주를 이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싱가포르까지 영역 확장을 검토해본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던 코스피가 장중 혼조세를 보이며 2240선 탈환을 실패했습니다. 오늘 밤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확대되며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건데요.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입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던 코스피가 오늘 하락 전환하며 2232.8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연준위원들의 매파 발언으로 하락한 데 이어 삼성전자의 3분기 부진한 실적이 위험자산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연준위원들이 매파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현지 시간 6일 로레탐에서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역시 금리정책 변화 가능성에 시기상조라 밝히는 등 선을 그었습니다. 증권업계는 최근 주식시장의 반등은 낙폭 과대 상황에서 악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시장 반등에 기인한 것이라 설명합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오늘 밤 예정된 미국 9월 고용지표 발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용지표 발표로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스피는 한 주간 3.59% 오른 2232.84포인트에 코스닥은 3.84% 상승한 698.4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한 가운데 기관만이 나홀로 매도했고 코스닥은 기관과 개인이 매수, 외국인이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이버가 미국 포시마크를 인수한 여파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연일 저점을 낮추며 성장주인 게임주의 투심도 악화됐습니다. 이에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등 게임주가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증권업계에선 여전히 매파적인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 IMF의 세계 경제 성장률 추가 하향 조정 전망 등을 감안하면 반등이 길게 지속되긴 어렵다며 개별 종목 모멘텀에 주목하는 대응을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정부가 연금저축펀드의 운용 방식과 투자 대상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오늘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일임 자문계약에 연계된 연금저축펀드도 세제 적격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연금저축펀드 가입자가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아닌 일임 및 자문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공모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르면 이달 내에 준비되는 증권사부터 차례대로 공모리츠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관련 상품이 출시되면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관계 기관과 업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나갈 것이라 전했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 저축보험 성장세도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상품인 은행 정기 예적금과 비교했을 때 금리 경쟁력이 높지 않을 것이란 예측 때문인데요. 생명보험사들은 내년 보장성 보험 판매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보도에 김미연 기자입니다. 7년 전 수수료 제도 개편으로 저축보험은 판매량이 꾸준히 감소해왔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부턴 저축보험의 수입 보험료는 더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보험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저축보험의 수입 보험료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뒤 올 2분기 말까지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은행 예금보다 상대적으로 금리 경쟁력이 약해진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금리 4%대 저축보험이 나오면서 한때 수요를 반짝 모았지만 현재는 5대 시중은행들도 정기예금 금리를 4%대로 끌어올리며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상황. 보통 저축보험은 장기자금을 모으려는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데 최근엔 은행에서 판매하는 장기예금 상품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내년에도 이런 상황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보험연구원은 지난해 말 48조 원 규모였던 저축보험 수입 보험료가 내년 말 39조 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험이 예금보다는 경쟁력이 좀 떨어져서 금리가 상승하니까 판매가 저조할 거고 보험사 본연의 상품인 보장성 보험 판매에 집중하려고 한다. 생명보험사들은 새 국제회계 기준에 대비해서도 올해도 건강보험 등 보장성 보험 판매 확대에 나서고 있었지만 내년엔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3년 만에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립니다. 하나그룹은 내일 낮 1시부터 저녁 9시 반까지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서울 세계 불꽃축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불꽃축제 주제는 We Hope Again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을 위로하고 다시 꿈과 희망의 불꽃을 쏘아 올린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불꽃 연출 구간은 기존 원효대교부터 한강철교에서 마포대교까지로 확장됐습니다. 하나 측은 3년 만에 열리는 행사인 만큼 지난 축제보다 더 많은 화약을 투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의 약국이라고 불리던 인도가 기침약 사건으로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인도 정부는 현지 시간 6일 현지 제조업체 메이드 제약에 기침약 성분에 대해 테스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메이든 제약의 제품과 감비아에서 발생한 어린이 수십 명 사망 사고가 관련이 있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WHO가 메이든 제약의 제품 4개를 분석한 결과 독성이 있을 뿐더러 심각할 경우 급성 신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디에틸렌 글리콜과 에틸렌 글리콜이 검출된 것입니다. 이에 하리아나주 당국은 메이든 제약회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닐 비즈 하리아나 보건부 장관은 지난 목요일 압수수색 후 증거가 확인된다면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멕시코에서 범죄 조직 간 분쟁이 일어나 20여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현지 시간 5일 발생한 조직 간 폭력 사태로 인해 시장 1명을 포함해 20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했다고 현지 시간 6일 밝혔습니다. 게레로주 당국 성명에 따르면 산미겔 토톨라판 시청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홀라노 멘도사 시장과 그의 아버지인 후안 멘도사 전 시장 등이 사망했습니다. 익명의 현지 주민은 로이터 통신에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다며 범죄 동기는 알 수 없지만 당국이 개입해 필요한 대로 행동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리카르도 메히아 보안부 차관은 범죄 조직 간 분쟁과 관련이 있다며 조직 폭력배들이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블린 셀가도 게레로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부패한 측면을 분명히 반영하는 것이라며 준의 범죄를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단언했습니다. 한편 로페즈 오브라도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게레로주에서 지난 8월까지 750명이 사망하는 등 기록적인 수준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유명 관광지에서 큰 교통사고가 발생해 관광객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푼타카나 지역에서 현지 시간 6일 중남미 여행객들을 태운 버스가 다른 차량을 추월하려다 전복돼 관광객 2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의 국적은 페루와 아르헨티나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콜롬비아, 브라질 시민 등 총 48명의 관광객이 죽거나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라몬 마르티네즈 버논 푼타카나타운 의회국장은 헌혈에 참여해준 시민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현지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는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오는 30일에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좌파 후보가 우파 후보보다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5일 진행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좌파 대선 후보인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시우바는 우파 후보 자이르 보우소나루보다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라질 여론조사기관 IPEC는 조사 결과 룰라가 51%의 지지율을 얻어 43%로 확보한 보우소나루에 비해 8%포인트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보우소나루는 페이스북 생방송을 통해 여론조사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룰라는 지난 6일 상파울루 두 캠포에서 보우소나루가 유권자들 사이에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고 말하며 맞섰습니다. 한편 1980년대에 브라질이 민주주의로 복귀한 이후 룰라와 보우소나루는 가장 팽팽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현지 시간 2일 경선에서 탈락한 중도파 브라질 상원의원 시모네 테베는 지난 수요일 룰라에게 지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보우소나루는 브라질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3개 주에서 주지사들의 지지를 확보했는데 룰라도 이곳에서 집중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이는 등 대결 구도가 점점 뚜렷해지는 모습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6일 러시아가 자포리자 지역을 더블택 공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체코 프라하에 모인 유럽 정상들의 공식 회담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더블탭은 전투기가 첫 타격 후 현장을 떠난 뒤 피해 현장에 도착한 구조원과 시민들을 공격하기 위해 곧바로 돌아와 또다시 공습을 가하는 것입니다. 테러 현장 목격자는 로이터 통신에 마당에서 2번의 폭발음이 들렸다며 첫 번째 폭발에 이어 짧은 시간 안에 2번째 폭발음이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로이터는 젤렌스키의 발언이나 목격자의 사건 설명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장악하고 있는 자포리자시에서의 사건에 대해 즉각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의 특별 군사작전에서 민간인들을 의도적으로 목표로 삼은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내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 많겠고 동해안 지방은 흐리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오전에서 낮 사이에 한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낮에서 오후 사이 서쪽 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저녁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쌀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0도로 오늘보다 1도 더 낮겠고요. 춘천은 오늘보다 5도 정도 더 낮아져 8도를 보이겠습니다.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또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내일 새벽에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농작물 냉해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수원 10도, 춘천 8도로 쌀쌀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인천 20도, 대전과 청주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아침에 속초 9도, 강릉 10도를 보이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속초 17도, 강릉 1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전주와 대구는 10도, 부산은 14도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에는 대구 21도,
전주와 부산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와 남해는 구름 많겠고 동해는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서해 3m, 남해와 동해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에 전국이 흐려져 비가 내리겠고 월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경상 동부, 전남과 제주는 하늘 흐리고 그 밖에 전국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